검은 옷을 입은 난민들이 국경 앞에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돌을 던지면서 경찰을 위협하니까 경찰도 물대포를 쏴대요. 난민들이 철조망 하나를 두고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딘고 하니 바로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국경선, 그 중에서도 벨라루스 쪽에 난민들이 몰려 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폴란드, 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살 아기가 죽었고 벌써 10명 넘게 목숨을 잃었는데 동유럽 늦가을의 숲속에서 지금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이 엄청나게 춥게 지내고 있어요. 난민들은 대부분 아프간, 시리아, 이라크처럼 내전에 시달리거나 나라가 거의 박살난 곳 출신이에요. 근데 지도상 아프간, 시리아, 이라크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있고 벨라루스는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동유럽이에요. 대체 난민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왜 길을 쓰고 폴란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벨라루스라는 나라 이름 처음 들어본 분이 많을 텐데요. 하얀 러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한때 러시아 연방이었던 국가이고 그런 나라들 중에서도 지금은 가장 친러시아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와는 걔네들이 지배를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사이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여기 대통령이 루카셴코라는 분인데 별명이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예요. 그래서 벨라루스를 유럽의 북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젊은 시절 반부패 운동가로 유명했고 그 명성으로 1994년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돼요. 정권을 잡더니 반부패, 그게 뭐였지? 하면서 독재를 시작해요. 몇 년 전부터 반정부 시위가 점점 커지니까 때려잡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얼마 전에 선을 넘는 일을 벌였어요. 벨라루스 반정부 활동을 하는 젊은 언론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에서 리투아니아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루카셴코가 그걸 알고 전투기를 보내서 비행기를 벨라루스에 강제 착륙시켰어요. 그러더니 그 언론인을 체포해 갔어요. 자, 남의 나라 비행기를 납치하더니 인권 탄압까지 한다. 유럽은 이런 일에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자유 침해와 인권 탄압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다 모여서 벨라루스를 제재하기로 해요. 벨라루스 비행기가 유럽에 발을 못 붙이도록 했고 주요 수입품도 거래를 못 하겠어요. 벨라루스 주요 인사들이 유럽에 갖고 있던 자산을 동결시켜버렸어요. 루카셴코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국내에서는 시위가 자꾸 일어나고 탄압했더니 유럽연합이 제재를 강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난민 떠넘기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여행사랑 항공사를 동원해서 아프간, 시리아, 이라크 난민을 데려왔고 자기 나라 국경에다가 그 난민을 수천 명씩 밀어 넣은 거예요. 그 과정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난민들에게 벨라루스 비자를 막 발급해 준 다음에 중동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벨라루스까지 난민을 데려왔어요. 그런 뒤에 유럽연합 한번 골탕 먹어보라고 폴란드에 난민을 막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난민들은 왜 벨라루스에 머물지 않고 폴란드로 굳이 들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벨라루스 비자까지 발급됐으니까 거기 가만히 눌러 앉아도 될 텐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난민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독일이에요. 지금 국경에 모여있는 난민들 인터뷰를 보면 거의 10중 8구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 눌러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장만 시켜주면 폴란드 그냥 통과해서 바로 독일로 갈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막는 거죠? 이렇게요. 독일은 이미 난민사회에서 축복받은 땅이라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독일이 올해 9월까지 받은 이민 신청 건수가 벌써 10만 건이 넘었어요. 독일이 난민의 천국으로 명성이 쫙 퍼진 계기가 있어요.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터졌어요. 이미 아프간, 이라크 같은 나라의 난민도 넘쳐나기 시작했고요. 그게 2015년이 되니까 유럽 해안이 난민으로 들끓었어요. 그때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2015년 8월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무제한으로 난민을 받기로 했어요. 무제한으로. 그렇게 받은 난민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어요. 메르켈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회를 설득하고 100만 명의 난민을 사회가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망명 절차를 가속화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간소화했어요. 난민 거주 의무를 규정하고 문제가 되는 난민도 재빨리 추방할 수 있게 했어요. 준비된 난민들은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독일어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난민이 인정되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들도 독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이렇게 2018년 12월까지 독일이 받은 난민은 180만 명이에요. 이런 메르켈의 결단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회마다 보통 이게 좌파, 우파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좌파, 우파가 어떻게 나누냐? 그 기준을 아시나요 혹시? 당연히 경제적 평등이냐, 성장이냐 이걸로 나누고요. 또 하나가 유럽에서는 바로 난민 문제예요. 난민에 대해서 호의적이면 좌파, 아니면 우파 이런 기준이 대체로 일반적이에요. 물론 전통적으로 삼면이 바다라서 난민 문제를 크게 겪은 적이 없는 우리는 이 기준에서 난민 대신에 북한을 대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 정도로 난민 문제가 좌파냐 우파냐를 가릴 정도로 핵심적인 사안인데 난민을 이렇게나 많이 받아들이는 거를 총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메르켈은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비판도 엄청나게 많았고 막 시위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르켈의 이런 결단 그리고 제도의 신속한 개혁이 통했냐?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2018년 조사한 걸 보면 난민의 72%가 제한 없이 독일에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어요. 난민 중에 독일어를 유창하게 쓰는 사람이 처음에는 1%였지만 2018년에는 무려 44%까지 올라갔어요. 독일인들은 사회에 난민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도 과반수가 여전히 난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어요. 물론 초기에는 난민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막 일어날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정책과 제도가 재빨리 마련되고 통합계획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려가 크게 줄었죠. 사실 독일의 이런 결단에는 저출산도 배경이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독일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독일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면서 인구 문제를 과감히 해결한 거죠.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과감한 정책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독일은 이렇게 난민의 천국, 난민에게 축복받은 땅이 됐어요. 벨라루스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난민들을 불러들였고 잔인하게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를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은 보통 러시아에서 전체 천연가스의 무려 40%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이 벨라루스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독재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꾸민 일이냐? 사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배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직전에 있고 유럽이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유럽연합을 흔든다는 거죠. 게다가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사실상 지금 나라를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연합국가를 만들기로 합의한 단계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꼈어요. 벨라루스가 유럽의 북한이라는 표현도 있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이렇게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는 것도 그렇고 진짜 북한, 중국이 뭐 이거랑 똑같이 하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뭔가 기상천외하게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유럽연합 같은 든든한 동지들이 아시아에 있느냐 하면은 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한국과 북한은 한민족이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라와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사실 그 나라가 독단적이고 힘도 센 큰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전통적으로 우방인 나라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우리도 이제 선진국의 지위를 얻으면서 난민 문제에 참여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이 점점 생길 텐데요. 게다가 저출산을 심각하게 겪는 우리로서는 해법으로 이민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단일 민족으로 오래 살아와서 그런지 아직도 여론은 난민 수용 반대가 많단 말이죠. 유럽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극우에 가까운 사람인 거죠. 세상이 바뀌면 사람들도 적응을 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진 않을지 걱정되네요.